영조가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어떻게 보면 좀 당쟁을 억누르면서 네.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조가 원했던 건 자기와 비슷한 아들인 거죠. 군주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인 사도세자는 영조 입장에선 최악의 아들인 거야. 근데 이런 부정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자들이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이것 때문에 뇌 위축과 뇌 노화가 또 많이 될 수 있어요. 영조는 그때 당시에 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쉴 시간이 없었죠. 85세 이상까지 생존을 하면 내가 치매 환자이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세기를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는 3대 질병을 인물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화생명의 사사로운 인생사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야, 저희가 사회를 또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 뇌질환 하면 저희가 사실 젊은 뇌질환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치매가 사실 지금 젊은 층에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을 하면 20대, 30대들도 치매 요인이 있는지 진짜? 네, 사진을 쫙 찍을 정도로 치매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조선의 21대 왕이었죠. 영조를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이 영조에 대해서 아주 낱낱하게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해부를 해줄 역사학자 신명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네. 처형감이죠. 야, 감히 왕의 병을 얻어서 저희가 굉장히 금기어린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마음이 좀 위태위태합니다. 네. 지난 회차 이후로 굉장히 분개하셨다고. 매우 불쾌했죠. 잠깐 스케줄 안 맞는다고 친한 선배로 자리를 싹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태성이 형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이 역사학자들한테 이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조 좋아하는 왕이신가요? 역사학에서의 인물이라는 건 역사적인 공헌을 세운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이 있는 사람이냐로 봤을 때는 영조는 어찌됐건 조선 후기 때 가장 뛰어난 군주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좀 힘들죠.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연관을 짓는다면 아마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사도세자가 워낙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또 그게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바오처럼 남아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우리 의학적 얘기 나누다 보면서 얘기하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한 인간에게 좀 접근하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조가 알았을 것 같다,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 이 치매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회차에 제 스승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이승훈 교수님이. 네. 뇌졸중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이 좀 문제가 많군요. 지난주 성대 스승의 이거. 그러니까 스승님이 나왔던 방송에 제가 나왔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섭외 전화가 왔을 때, 야, 내가 이제 좀 컸구나. 어떻게 최태성 선생님이 스승이 되시나요? 아니, 형이에요. 저는 만만한 형이에요. 밥 잘 사주는 좋은 형. 좋은 형. 이 치매도 사실은 네. 뇌질환인 거잖아요. 그렇죠, 뇌질환이죠. 이 치매를 사실 알츠하이머로 저희가 알고 있기도 네. 하고, 하지만 치매는 제가 알기로는 더 넓은 범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치매는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치매는 병명이 아니에요. 치매라는 증상명인 겁니다. 치매라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한 병명을 찾는 게 저희 신경과학자들의 이제 의무이자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치매는 약간 피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군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으면은 왜 머리가 아픈지, 뇌종양이 있는지, 뇌출혈이 있는지, 뇌에 다른 혈관성 질환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잖아요. 치매라는 증상이 있으면 뭐가 원인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치매라는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억력이 감퇴돼야 돼요. 기억력 감퇴. 네. 기억력이 감퇴되면서 다른 인지력도 함께 감퇴돼야 됩니다. 인지력 감퇴. 인지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 공간지각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력의 감퇴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이것을 치매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억력이 떨어졌어도 내가 할 일 다 할 수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젊을 때만 못하죠. 기억력도. 건망증도 조금씩 더 많아지고 오늘 아침에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휴대폰을 어디다 뒀는지 맨날 찾잖아요. 근데 그건 건망증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터에 가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실수하진 않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제 일 다 하죠. 이 기록에 보면 건망증을 또 오래 앓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현
현대의 지금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게 그냥 건망증이었을 거다. 네. 아니다. 그렇게 오래 알았으면 분명히 치매였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건망증하고 치매는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망증이면 살짝 힌트만 줘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휴대폰을 여기다 놨는데 한참 찾다가 딱 찾구나. 맞다. 그치. 네, 여기다 놨구나. 기억은 저장됐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치매는 아니죠. 치매는 기억이 저장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저장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건망증은 끄집어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저장되어 있는 기억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죠. 그러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유명한 알츠하이머 병인 겁니다. 알츠하이머가 원인이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레이건 대통령이 알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래도 아내를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런 네. 식의 보도가 엄청 나왔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하고 당시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철의 여인 대처. 마가렛 대처도 결국 혈관성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치매가 걸렸고 마가렛 대처는 혈관성 질환에 의한 혈관성 치매를 앓았어요. 이게 현상은 치매로 나타나지만 치매는 똑같은 거죠. 원인은 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 치매의 약 70%가 알츠하이머 병이고 한 20% 정도가 혈관성 치매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만 알츠하이머도 있고 혈관성도 있고 네. 파킨슨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신경세포가 망가지는 병인데요. 그 뇌신경세포가 망가지는 원인이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굉장히 나쁜 노폐 단백질이죠. 이 친구가 너무 건강한 음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너무 다 이제 매주 들어서 전문인이 아시는 거죠. 바뀌는데 거의 알아들어. 제가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머리에 쌓였을까봐 올해 검사해보셨어요? 초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 괜찮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검사예요. 왜냐하면 치매 발병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올라간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15년, 20년 전부터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 검사를 했는데 높아져 있다. 그러면 진짜 한 15년, 20년 뒤에 알츠하이머 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나 진짜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지금 검사했는데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은 거뜬하시겠네. 이때부터 수치 변화가 나타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근데 83년생이시죠? 제가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녹화 전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는 처음에는 기억력 감퇴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뇌 전체적으로 망가지게 되니까 감정 조절이라든지 나머지 인지력의 장애도 찾아오게 되고 운동신경도 나빠지면서 거동도 불편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대소변의 장애까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위생 상태나 다른 감염성 질환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은 좀 어떤가요?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진 않아요. 좀 운동신경 증상 위주로 조금 느릿느릿해지고 그렇죠. 이게 사실 근육 떨리게 질환으로 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클 제인 폭스인가? 맞아요. 네네. 파킨슨 병 알았었죠. 백투더 퓨처에서. 파킨슨 병이라면 기억력 감퇴나 인지력 감퇴가 좀 후반부에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이 딱 오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인지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건 뇌졸중하고도. 근데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뇌에서 어디가 망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거는 뇌 안쪽에 있는 해마니까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을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기억한 건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는 건 돼요. 끄집어내는 건 전두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오랫동안 진행되면 전두엽도 다 망가지니까 결국 나중에는 끄집어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한 초기나 중기 정도 될 때까지는 옛날 기억은 너무 잘 끄집어내세요. 자기의 온통 뇌 기능을 다 옛날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에만 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기억을 적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입력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로딩은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타이핑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무섭죠. 사실 치매라고 하면 저희가 뭐 드라마를 보면 다들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앓게 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깼던 콘텐츠가 내 머릿속에 지우개. 젊은 치매라고 저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봤죠. 건강 관련 영화 때 보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젊은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쯤부터 이게 20대한테도 생길 수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그때쯤에 이제 생겼던 것 보도도 같아요. 무슨 보도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출근하다가
난 누구지? 어디를 가야 되지? 뭐 이런 것도 막 다큐로 나오고. 조기 발병형 알츠하이머 치매를 네, 말하는데 전체 치매 환자의 한 0.5% 미만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기, 그러니까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이제 조기 발병형 치매라고 보는데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굉장히 적지만 네. 너무 충격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저한테 다니시는 이제 외래 환자분들 중에서도 40, 50대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본인의 직업적 활동에서도 굉장히 많이 장애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이제 치매는 좀 유형이 달라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조기 발병형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흔치 않다. 많지는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치매는 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분초 사회에서 너무 뇌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자기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없다 보니까 전두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럼 그건 뭐 스트레스성 치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인지력의 저하는 네. 대개 이제 집중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까 기억을 끄집어내는 과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장은 대충 시켜놓는데 끄집어내지질 않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 계속 멍하다고 느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주로 이제 치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게 지금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상태인가요? 이게 아직은 그렇게 이제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저희 신경학 쪽에서는 브레인 포그라고 부릅니다. 브레인 포그. 우리 네. 코로나 때 얘기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알아듣지 마요. 아니 우리 너무 소외되어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고.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 수준이 높습니다. 브레인 포그 하면 딱 나오죠. 그게 아니라 노래 뭐가 뭐야? 근데 이제 브레인 포그가 진짜 뇌가 머리에 안개가 안개가- 껴있는 것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 포그라는 증상은 원래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명이 있습니다.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유행처럼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지금 브레인 포그 자체만으로도 좀 별도의 질병명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상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무서운 치매가 과거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를 했던 영조가 알았을지도 모른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영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사실 83살, 83세까지 살았으면 거의 지금으로 치면 우리 평균 연령의 2배 가까이 사신 건데 그러면 한 그렇죠. 100몇십 살까지 사신 거잖아요. 통상 얘기할 때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30살 미만이었을 것이고 조선 후기로 와도 아마 40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평균 연령의 2배를 두 배를 산 사셨으면 거죠. 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막 150, 160살 느낌으로는 느낌으로는 그런 거죠. 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대 때도 영조였고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영조고 나도 네. 영조고 이런 정도니까 그런데 영조가 더 대단한 건 왕위에 오르는 그 시작부터 시작점이 달랐는데 조선 유일의 왕세제 아니었습니까? 왕세제. 네, 왕세제. 일단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치매 환자가 됐다라는 단정을 하지 말고 그냥 그랬던 썰이 있다라는 그죠.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거니에 대한 배경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쵸. 유일하게 왕세제예요. 이건 이제 선대 얘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이제 장희빈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숙종이 왕으로서 전근대 사회에서 이 여성을 사랑하고 이 여성을 사랑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조금 얘기를 축소하면 그렇게만 바뀌었으면 이 문제가 좀 덜 복잡한데 문제는 사랑이 바뀔 때마다 분당, 그러니까 즉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바뀌는 거예요. 기득권 체계에서 네.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환국, 국면을 전환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크게 3번 한국이 있었는데 네.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시 기록을 보면 뭐 열렬히 사랑했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이 생기니까 이 중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현왕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렸거든요. 네. 불구하고 이제 얘를 이제 왕세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반발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왜냐면 서인 측에서. 서인 측에서. 왜냐면 서인들 입장에서는 인현왕후가 네, 서인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장희빈이 나와서 사랑을 받으니까 다 우그러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남인 측은 또 장희빈 쪽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장희빈도 남인을 끌어들여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면서 장희빈이 이제 중전이 되면서 이번에 또 서인이 완전히 몰락을 하죠.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동의죠. 드라마에 나왔어요. 네네. 숙빈 최씨한테 이제 마음이 가서 또 이제 사랑이 흔들리는데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밀어내고 나를 왕비로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렇죠. 숙빈 최씨는 안 그래요. 워낙 직급이 낮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는 만큼 원래 계셨던 중전을 데려와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현왕후를 데려오면서 그렇죠. 이제 다시 또 남인을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내는 밀어내 버리고 이제 결국은 장희빈을 타약까지 먹여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여성을 이제 죽여버린 거니까. 네. 근데 문제 뭐냐? 장희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후사가 문제죠. 그게 이제 경종이죠. 숙빈 최 씨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당시 연인군이었는데 영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숙종이 죽으면서 본인이 이제 죽을 때는 권력은 다시 서인한테 와 있는 상태인데 자기 아들은 이제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는데 왕과 신하들의 권력 관계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노론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노론이 굉장히 이제 경종을 압박을 해서 그 황당한 건데 이제 왕세자를 두는 게 아니라 왕세제. 형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배다른 형제. 네.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은데 정확히 모르지만 이 경종이 굉장히 좀 우유부단했던 것 같고 근데 둘이서 이복 형제가 사이가 좋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여튼간에 왕세제로 허락을 해주죠. 이제 경종이 만약에 경종 젊었거든요. 경종이 만약에 후사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애가 났으면 아마 연인군은 이제 처형을 당했겠죠.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뀌었을 텐데 참 공교롭게도 노론이 막 압박을 해서 왕세제랑 제. 특이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종이 갑자기 죽죠. 그래 버리니 아마 정치적인 봉합의 산물이 진짜로 이제 왕위를 갖게 되는 황당한 결론을 간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너무 좀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영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압박 그렇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열심히 네. 해서 딱 성공을 하면 박수. 개찰에서 용났다, 대단하다. 근데 조선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조선만이 아니라 모든 신분제 사회는 반대예요. 인정을 못 받는구나. 네, 신분이 안 좋으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네.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이 결혼하면 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이 소위 말하는 영조의 엄마가 무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궁녀를 다룰 일이 거의 없어서 다 같은 궁녀로 보이지만 실제로 궁녀도 다 그레이드가 있고 그럼요. 네, 무술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애초에 신분도 굉장히 낮은 높아봤자 평민 네. 아주 낮은 노비급들이 들어와서 평생 잘 돼봤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궁 이런 거 절대 못 되고 네. 기껏 해봤자 이제 뭐 우리 관리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장희빈하고 다르죠. 장희빈은 중인 출신이었고 이름도 있고 당연히 상궁의 자리도 갔기 때문에 그 궁녀 세계에서도 하이 클래스인데 완전 바닥이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어느 왕이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런 혈통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영조의 가장 큰 컴플렉스. 컴플렉스, 트라우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였을까요? 이 영조에 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압박도 심하고 주변에서 가만히 냅두지 않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돈 정도가 아니라 막 논란이 생겨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참전하셔가지고 다 막 의견도 올리고 독살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낭설 정도 그러니까 사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경종이 많이 아파요. 근데 원래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동생으로서 지금 군왕이 아프니까 뭔가 이렇게 위문을 가야 되잖아요. 네. 꽃게랑 홍시를 이제 선물로 가져간 거예요. 뭔가 궁합이 안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당시에 경종이 앓고 있었던 병증세랑도 아주 상극이다.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영조가 몰랐겠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제 배경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상황이 중요한 게 남인과 서인이 수차례 격돌을 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경종이 즉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서인도 노론소론으로 찢어졌던 상태고 경종을 뒷받침하던 게 소론이었거든요. 소론에서 경종을 지킨다고 노론 4대신, 그러니까 노론의 핵심 인재 4명을 네. 다 처형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산해 봤었을 때는 그냥 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경종이 이제 죽어가니까 마지막 한 방. 아이고 그렇죠. 이쪽이 원래 왜군 출신이에요. 굉장히 이런 서인 측에서 이제 딱 준비해서 위문품이라고 하지만 이걸 먹으면 경종이 더 아파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꽃게랑 홍시를 드렸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세요.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더 확신을 굳혔던 사건은 뭐냐면 죽고 영조가 즉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권도 자연스럽게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인좌의 난 혹은 이제 무신년에 있었다고 해서 무신란이라고 하는 청주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반란의 명분이 네가 왕을 죽였다. 군왕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현대인들도 야 그거 진짜로 죽인 거 아니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상성은 안 맞아요 하니까 죽였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최근에도 한참 화제가 됐는데 근데 뭐 선생님 저보다 더 훨씬 잘 아시겠지만 그 음식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안 좋다고 해서 그걸로 죽고 이런 거 아니죠?
근데 그 꽃게가 게장이었어요? 네. 간장게장이었어요? 간장게장이었어요. 왜냐면 게장은 네. 이제 가을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 그게 그 온도 관리라든지 그치. 네, 좀 일찍 상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식중독처럼 올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식중독균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런데 원래는 왕이 먹기 전에 그 기미상궁이 그쵸, 다 그쵸.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인좌의 난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진실이었건 아니었건 진실이었으면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받았을 스트레스, 진실이 아니었으면 오해 때문에 받았을 스트레스. 역시. 그리고 그 압박 속에서 내가 왕위를 왕세제로서 물려받아서 뭔가 내 정치적인 생명력을 꾸려나가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부담이 많았겠어요. 영조의 뇌 건강에는 치명적이었을 것 같은데. 야,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나라 전체를 짊어져야 하는데 태생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그 정쟁 가운데에서 내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오히려 안 하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본인이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텐데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음식 섭취도 제대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네.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들이 실제로 내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이제 과거 아날로그 시대보다 지금 디지털 시대가 훨씬 더 빠르죠. 네. 너무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뇌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받는 어떤 스트레스, 나의 좌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을 요즘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가 원래 이제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그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항상 뇌 안에서 벌어지는데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본능대로 외쳐요. 야, 밤인데 야식 먹어야지. 야, 좀 놀아. 그만 좀 일 좀 그 하고. 목소리였구나. 네. 나도 야식이 문제야. 그런 본능적인 말을 우리가 다 숨기고 정말 전두엽으로 그걸 다 억누르고 일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능과 전두엽 그 사이에서의 조화로움을 계속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이 장벽을 세우는 게 능력 그렇죠. 아니군요. 계속 이 본능을 억제하다 보면 전두엽에 이 완전히 이제 과부하. 녹초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로부터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고학력자들일수록 사실은 치매가 적게 오지만 전두엽 기능 장애나 전두엽 위축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구나. 네. 너무 스트레스를 더 써서.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머리 엄청 쓰시잖아요. 그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잘 안 되시고. 잘안 돼. 야,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일중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쉬지 않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뇌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는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모량의 5%밖에 안 써요. 네. 근데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산소 소모량이 20%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고작 무게는 한 1.2kg밖에 안 나가는데 그 20%나 갖다 쓰면 얼마나 산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그 산소에 대한 대사 과정 중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자들이 뇌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고 이것 때문에 뇌 위축과 뇌 노화가 또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워라밸을 맞추라고 하잖아요. 너무 강력하게 뇌를 쓰고 계신다면 뭐 주말이라든지 적절한 시기에 좀 장기간 휴가를 받아서 충분히 뇌를 좀 휴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한 주 더 쉬시는 건 어떠세요? 야, 너 진짜 이 스케줄 어떻게 들어가? 근데 영조는 그때 당시에 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쉴 시간이 없었죠. 네, 즉위하자마자 모든 그 산적되어 있는 일들을 다 처리해야 됐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전두엽이 혹사를 당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그 산적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탕평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금주령, 균역법, 청계천 재건도 있고 신문고 부활도 이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어떤 문화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구심점으로 영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뺄수 없죠. 사실 이렇게 과가 많지만 오도 있는 게 결국 사도세자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주제 같고 네. 영조가 이렇게 강한 카리스마를 어떻게 보면 좀 당쟁을 억누르면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조가 원했던 건 자기와 비슷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비슷한 아들. 똑똑하고
호주 판사랑 이야기하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네. 유학자랑 이야기하더라도 본인이 학문을 더 많이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권력을 유지한다고 믿었고 사실은 왕은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오늘날 대통령과 다른 게 대통령은 민간인이었다가 잠깐 대통령이 됐다가 다시 네. 민간인이 되는 거라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 무거운 정치 권력을 감당해야 돼요. 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기가 없다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 명철하게 버텼던 이 영조 입장에서 아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아, 유약해 보였구나. 유약해 보인 정도가 아니라 유약 그 자체. 군주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학자로도 뛰어나야 돼, 인격도 훌륭해야 돼, 국가 운영 잘해야 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인 사도세자는 기껏하는 게 나가서 운동하고 있고 이상한 책들 보면서 귀신 보고 있고 네. 영조 입장에선 최악의 아들인 거야. 신하들 다 있는데 혼내. 그럼 또 우거들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게 이제 분명히 한 축에서 있고 또 반대편에서 뭐가 있냐면 결국은 당쟁의 잔재가 쉽게 안 사라진 거죠. 왜냐면 이게 영조가 카리스마를 억눌렀긴 했지만 서로가 의논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찌됐건 노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인이 됐든 소론이 됐든 사도세자를 통해서 뭔가 재기를 마련해 보겠다. 이 영조의 측근들은 지금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 아. 근데 그 측근들의 생각은 만약에 정말 심각하면 사도세자를 제거해서라도 저 정파는 몰락시킨다라는 당쟁의 갈등도 있어요.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는 이 두 개를 나눠서만 얘기했는데 하도 이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니까 저도 사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참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당쟁의 영역도 있는데 그걸 이제 최악으로 푼 거죠. 그 소용돌이 안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영조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이모화변 일어나기 전에 영조가 감정 조절을 좀 못했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영조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불충을 저지르고 있는 한편에서 연기를 되게 잘해요. 경종하고 형하고 별로 사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뭐만 하면 봄날이 되니까 형님이 우리 선왕이 생각나는구나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 오 실제로. 그리고 막 하다가 이제 막 이 신하들 기강 잡을 때 지금 우리 백성들 굶어 죽고 하다가 아시 하더니 막 또 막 눈물을 닦고 백성을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 아까 치매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원래 이제 치매가 나타나기 전 증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지지?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진행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20년 뒤에 치매 증상이 확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었는지 아니면 그게 병적 증상으로 나타났던 건지는 지금 이제 사료로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감정 조절 가운데서도 자기가 펼쳐야 되는 정책은 다 또 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부터 다혈질이고 그냥 좀 공격적인 데다가 굉장히 시니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강박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근데 이런 부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제 긍정적인 또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치매 발병 가능성이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야, 그게 진짜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성질 자주 내시는 분들,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들이 실제로 치매 발병률이 다소 높은 게 사실입니다. 나 생각보다 되게 시니컬한데 큰일 화내지 났네. 마세요. 왜 사람을 자꾸 화내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한 환갑 넘어가면서부터 성격을 좀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을 늦지 때 않다, 그때도. 치열하게 살고 있을 때는 좀 이게 박력 있게 사시고 그렇다면 치매 전조 증상의 지금 몇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또 다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지 보면 좋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보행이 느려져요. 물론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보행이 좀 느려지기도 하지만 보행이 느려지면서 언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단어 선택의 장애를 많이 겪게 돼요. 초반에는. 그거 있잖아. 그거 걔 누구더라? 걔 이런 식으로. 네네. 나중에 딱 듣고 나면 맞다 그래 이렇게 생각이 나면 괜찮은데 끝까지 금시초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행동이 좀 굼뜨거나 느려지는 현상이 생긴다거나 언어 장애가 있어서 단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사실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 그렇죠. 좀 근육이 빠졌나? 네. 아니 뭐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게 그냥 뭐 일상적인 건망증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증상들이 있다 하면 주변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검사들 외에 정확하게 치매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표준적 검사 방법은 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우리 암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했습니다. 페트거라는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그게 가격이 비싸요. 이게 보험급여의 혜택을 못 받죠. 이 쓰는 물질 자체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비싸요. 물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가 굉장히 표준화된 검사법이지만 좀 어려워서 한 5년 전쯤에 우리나라 국가정신의 연구과제로 피 검사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체크할 수 있는 그 검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재민 씨가 했던 바로 그 검사인 겁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면 굳이 그 비싼 검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선제적인 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0여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혈액 검사만을 통해서도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를 볼 수가 있죠. 네. 야, 사실 제가 검사를 받고자 했을 때 저희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아직 젊은데 좀 이르지 않겠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근데 이 치매가 주로 발병하는 연령대라는 게 있나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많아집니다. 그래요? 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10%가 치매고요. 10%? 네. 지금 10명 중 1명이 치매고 현재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자, 그런데 이게 7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20% 이상으로 증가하고요. 85세 이상으로 증가하면 40% 이상입니다. 그러면 85세 이상까지 생존을 하면 내가 치매 환자이거나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 진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정부의 보건 정책의 대부분 지금 이제 치매를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가에 집중이 되어 있죠. 와, 야, 사사로운 인생사 너무 좋다. 영조 얘기를 하다가 나 깜짝 놀랐어. 이 지금 2024년 우리의 건강보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좋은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이에요. 유일한 방송이에요. 앞으로 실록이 다시 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록의 재해석인 거죠. 야, 근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네. 약 같은 걸 하나 개발해서 네. 그 당시를 돌아가서 영적이 다 먹일 수 있다면 역사가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대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네. 뭐 치매를 해결하는 약 같은 건 없나요? 이번 달에 들어왔어요. 어? 작년에 FDA에서 승인을 마쳤고요. 약이 나왔어요. 재민 씨가 했던 것처럼 네. 베타아밀로이드 피 검사를 통해서 내가 그 수치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인지력이 저하되는 이 초기 정도 수준의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이 주사를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이젠 치매가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치료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은 야, 어마어마한 사실. 아마 앞으로 계속 이와 비슷한 계열의 약들이 더 발전하면서 개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영조는 83살까지 살았던 말 그대로 장수왕이었습니다. 말년에 정신이 뭐 온전했다 혹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사실 장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거든요. 이건 없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자기 관리가 어땠느냐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했던 게 이제 세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계할 계자를 써서 계붕당, 계사치, 계음주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붕당을 배격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고 네네네.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사치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나와요. 술은 진실로 광약이다. 그래서 금주령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본인만 안 마시게 아니라 집권 50년간 전국적으로 못 마시게 했고 그리고 음식도 반찬은 3가지 이상 내오면 물리고 항상 2가지. 그러니까 맛있게는 드시지만 결코 식사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신을 흐트리려고 하지는 않았던. 그래서 저는 오래 살고 이건 좀 천명인 것 같은데 저도 자신의 정신을 굉장히 맑게 유지하기 위한 아주 그 체계적인 삶의 라이프 서클은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저도 좀 환자들한테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삼금. 네. 술은 무조건 뇌신경 독소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무조건 안 마시면 안 마실수록 치매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사치하지 않았다는 건 욕심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욕심만 버리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반 이상은 없어질 거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정답이 거기 다 들어있었네요. 참, 네. 저는 오늘 놀라운 게 저의 이런 역사 지식이 이렇게 활용될 줄은 매회 올 때만 느낀다. 야, 이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해석이 가능하구나. 아니, 네.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하다. 역사적인 한 인물 혹은 어떤 인물들을 통해서 이게 현대까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오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뇌질환이죠. 치매에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또 영조의 인생에 대해서 또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사로운 인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치매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정보,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조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보는 재미있는 소소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